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조용한 궁금증을 이야기하는 채널 큐리어스 나이츠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지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으며 인공지능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해왔습니다. 생각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질문은 언제나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생각하는 존재를 인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우리는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손을 대신하는 도구, 눈을 확장하는 도구, 귀를 멀리까지 뻗게 하는 도구.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도구에게 손이 아니라 머리의 역할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계산을 대신하게 하고, 기억을 대신하게 하고, 판단까지 대신하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욕망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인공지능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도 인간은 이미 사고는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인간의 생각이 어떤 원리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원리를 다른 존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인공지능은 기술의 발명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했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생각하는 존재를 상상해왔습니다. 신화 속에서는 흙으로 빚은 인간이 등장했고 중세에는 태엽으로 움직이는 인형이 있었으며 산업혁명 이후에는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숫자와 신호로 사고를 흉내내는 기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각은 반드시 감정이나 의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종종 아주 단순한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경험을 반복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것. 뜨거운 것을 만지고 손을 뗀 뒤 다음에는 피하게 되는 것. 비가 오는 날이 반복되면 우산을 챙기게 되는 것. 이것은 감정이라기보다 학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학습의 과정이라면 기계에게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컴퓨터의 등장은 이 질문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아주 단순한 신호만을 사용합니다. 켜짐과 꺼짐, 있음과 없음. 하지만 이 단순한 신호의 조합은 곧 숫자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고 복잡한 계산과 규칙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는 결코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아주 성실한 기계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성실함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기계가 스스로 배우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만약 이 기계가 경험을 통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질문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편리함만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깊은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존재, 지치지 않는 존재, 항상 같은 판단을 내리는 존재, 그리고 동시에 인간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존재. 그래서 인공지능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집니다. 도구이면서 거울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바라보며 기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기계가 똑똑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작은 변화들이 어느 순간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쌓였고 계산 속도가 빨라졌고
기계가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은 갑자기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온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보다 왜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간의 사고와 기계의 사고는 어디까지 닮아 있을까요? 천천히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모두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고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행동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멈춰서서 천천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감정이나 의식 혹은 영혼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생각은 그보다 훨씬 단순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경험을 기억하고 그 경험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불을 만진 아이는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는 불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는 복잡한 철학도 깊은 사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험, 기억, 행동의 변화. 이 간단한 흐름이 우리가 말하는 생각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학습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동물도 학습을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위험을 피하고 먹이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각은 동물의 학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는 복잡성에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경험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경험을 연결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체로 이런 경우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엄밀한 계산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감각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수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턴으로 이해합니다.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마다 눈, 코, 입의 모양은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한눈에 보고 사람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정확한 기준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수많은 얼굴을 본 경험을 통해 대략적인 평균을 머릿속에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같은 범주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완벽한 규칙이 아니라 흐릿하지만 유연한 기준. 이 지점에서 인간은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런 사고방식도 기계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초기의 기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기계는 오직 명확한 명령만을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엔 이렇게 해라. 저 경우엔 저렇게 해라. 하지만 인간의 사고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조금씩 다른 판단을 내리고 완벽하지 않은 정보 속에서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모호함은 오랫동안 기계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사고는 완벽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패턴을 찾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기계를 인간처럼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인간처럼 배우게 하자는 생각. 정답을 모두 알려주지 말고 경험을 통해 조금씩 달라지게 하자는 발상. 이 지점에서 생각하는 기계라는 개념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했지만 생각의 구조를 흉내내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희망이 처음으로 현실이 되었던 시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이 모든 판단을 미리 알려주던 시대. 기계가 아직 스스로 배우지 못하던 시절.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원시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챕터. 규칙의 시대, 최초의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역사는 처음부터 스스로 배우는 기계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작은 아주 인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을 기계에게 그대로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인간은 오랫동안 세상을 규칙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낮과 밤이 반복되고 계절이 순환하며 원인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이유도 어딘가에는 명확한 규칙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규칙을 하나하나 기계에게 알려주면 기계도 인간처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태어난 것이 초기의 인공지능, 규칙 기반 인공지능입니다.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아주 단순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면 이렇게 행동하라.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동하라. 이 방식은 처음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은 이렇게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있으며 목이 아프면 감기일 가능성이 높다. 기계는 이 규칙을 그대로 받아 조건에 맞으면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사람들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사, 변호사, 기술자의 지식을 규칙으로 정리해 기계 안에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동안 이 방식은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기계는 피곤하지 않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항상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결정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규칙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는 항상 예외가 존재합니다. 열이 없는 감기도 있고 기침이 없는 폐렴도 있으며 증상이 겹치는 질병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은 새로운 규칙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엔 예외다. 이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이럴 때는 판단을 보류한다. 규칙은 점점 많아졌고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조차 모든 규칙을 기억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내린 판단의 이유를 항상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냥 느낌이 이상하다, 경험상 이쪽이 맞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규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기계는 느낌을 이해하지 못했고 경험에서 비롯된 감각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분명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규칙을 늘릴수록 시스템은 더 똑똑해지기보다는 더 느려지고 더 취약해졌습니다. 하나의 규칙을 수정하면 다른 규칙이 깨지고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모든 규칙을 미리 정의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는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역시 인간의 사고는 기계로 흉내낼 수 없는 것 아닐까. 이 시기를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연구 자금은 줄어들고 관심은 사라지고 인공지능은 다시 먼 미래의 이야기로 밀려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완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모두 알려주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닐까? 사람처럼 판단하려면 사람처럼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모든 규칙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실수를 통해 수정하며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기계도 그렇게 배울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이 다음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규칙을 외우는 기계가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는 기계. 사람이 모든 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가는 방식.
다음 챕터에서는 이 발상에서 시작된 새로운 전환점, 머신러닝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 기계가 배우기 시작하다, 머신러닝의 탄생.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세상을 규칙으로 외워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정답을 모른 채로 시작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틀린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과정이 인간의 학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 질문에 도달합니다. 기계도 이렇게 배울 수는 없을까? 모든 규칙을 사람이 미리 알려주는 대신 경험을 주고 그 경험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게 하는 방식. 이 발상은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기계에게 정답을 외우게 하지 말고 데이터를 보게 하자. 사람이 일일이 이건 이렇게 판단해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례를 통해 공통된 특징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자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구별하는 문제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규칙 기반 방식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귀가 뾰족하다, 수염이 있다, 눈동자의 모양이 이렇다. 하지만 머신러닝에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천 장, 수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들은 모두 고양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서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만드는 공통점을 찾아봐. 기계는 하나하나의 사진을 비교하며 조금씩 패턴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엉뚱한 기준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배경 색깔, 사진의 밝기, 촬영 각도. 하지만 데이터를 더 많이 보고 틀린 판단을 수정하면서 점점 중요한 특징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인가의 학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자주 틀리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판단이 안정되는 모습. 머신러닝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계가 결과를 통해 스스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인공지능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기계는 항상 같은 입력에 항상 같은 출력을 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기계는 과거의 경험에 따라 같은 입력에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계가 고정된 도구에서 변화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머신러닝에는 여러 가지 학습 방식이 등장합니다. 정답을 알려주며 배우게 하는 방식도 있었고, 정답 없이 데이터 속 구조를 스스로 찾게 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방식에서는 정답 대신 보상을 주었습니다. 잘하면 점수를 주고 못하면 점수를 깎는 방식입니다. 기계는 이 점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금씩 바꿉니다. 이 방식은 게임을 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움직임을 학습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방식이 하나의 공통된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규칙은 없다. 대신 데이터가 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다시 현실로 불러온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기계는 사람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않아도 현실 세계의 복잡함을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머신러닝은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볼지 어느 정도는 미리 정해줘야 했습니다. 사진에서 어떤 특징을 사용할지, 데이터의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볼지, 이 과정에는 여전히 인간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이 작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미지, 소리, 언어처럼 사람에게는 자연스럽지만 기계에게는 너무나 복잡한 정보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은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규칙도 특징도 사람이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기계가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이 발상에서 탄생한 기술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의 흐름을 한 단계 더 밀어붙인 기술. 다음 챕터에서는 인간의 뇌를 닮은 구조가 어떻게 인공지능의 성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 뇌를 닮은 기계, 딥러닝의 등장. 머신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문제가 분명해졌습니다. 기계는 여전히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를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떤 부분을 특징으로 삼을지, 소리 중에서 어떤 요소를 분석할지,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가 핵심인지, 이 모든 선택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단순한 점의 집합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 각도와 맥락을 포함하고 있었고, 소리는 단순한 파형이 아니라 억양과 감정, 의도를 담고 있었으며, 언어는 문법을 넘어 맥락과 문화, 암묵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함 앞에서 사람이 모든 기준을 미리 정해주는 방식은 점점 한계에 다다릅니다. 이때 연구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사람이 특징을 정하지 말고 기계가 스스로 찾게 하면 어떨까? 이 질문은 머신러닝의 연장선이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 딥러닝이 탄생합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에서 영감을 얻은 기술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신경세포는 아주 단순한 역할만 수행합니다. 자극을 받으면 신호를 보내고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세포들이 수없이 연결되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딥러닝은 이 구조를 기계적으로 흉내냅니다. 하나의 판단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판단들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 이 겹겹의 구조를 사람들은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경망이 아주 깊게 쌓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딥이라는 말은 지능이 깊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가 깊다는 뜻입니다. 층이 많고 연결이 많고 계산 과정이 길다는 의미입니다. 딥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특징을 직접 찾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건 눈이다. 이건 코다. 이건 입이다. 하지만 딥러닝은 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얼굴 사진을 보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 어떤 형태가 자주 등장하는지, 어떤 조합이 사람의 얼굴로 이어지는지.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배웁니다. 밝음과 어두움, 선과 면, 경계와 대비.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배웁니다. 곡선, 윤곽, 비율. 그리고 더 깊은 층에서는 눈, 코, 입 같은 의미 있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기계는 데이터 속에서 중요한 것을 점점 더 잘 골라냅니다. 이것이 딥러닝이 이전의 머신러닝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딥러닝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사람은 문제와 데이터를 주고 정답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계가 스스로 처리합니다. 이 방식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기계가 가장 어려워하던 영역, 즉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역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구분하고, 사진 속 사물을 알아보고, 영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에게 쉬운 일이 기계에게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이후 이 관계가 조금씩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딥러닝이 이만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와 계산 능력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인터넷이 만들어낸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의 발전. GPU는 원래 게임을 위한 장치였지만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딥러닝의 구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신경망 계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딥러닝은 이론이 아니라 실용적인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 얼굴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알아듣고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자동차는 차선을 인식하고 사람과 사물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인공지능은 말과 글까지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딥러닝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의미를 느끼지 않고 의도를 갖지 않습니다. 딥러닝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계산을 계산하는 것. 주어진 입력에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 결과가 사람의 눈에는 이해처럼 보일 수 있고 생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계산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딥러닝은 마법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사람의 창의성과 지능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창작과 표현을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드는 일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이 영역에도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고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분류하고 예측하는 도구를 넘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기계가 만드는 말과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창작일까? 아니면 아주 정교한 모방일까? 다음 챕터에서는 이 질문의 중심에 있는 기술, 언어를 다루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딥러닝이 어떻게 말과 글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결과가 때로는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워 보이는지. 여섯 번째 챕터. 언어를 다루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순간은 기계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사진을 분류하고 숫자를 계산하는 인공지능은 놀라웠지만 여전히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답하고 글을 쓰고 대화를 이어가는 인공지능은 전혀 다른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계는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언어는 오랫동안 인공지능에게 가장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기호의 나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말하지 않은 내용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은 문장을 읽을 때 단어만 보지 않습니다. 앞뒤 맥락을 함께 고려하고 화자의 의도와 감정을 추측하며 사회적 상황까지 자연스럽게 반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초기의 인공지능은 언어를 규칙으로 다루려 했습니다. 문법 규칙을 정의하고 단어 사전을 만들고 특정 문장이 들어오면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언어에는 예외가 너무 많았고 규칙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시스템을 다시 수정해야 했고 실제 대화처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전환점은 데이터였습니다. 인터넷이 만들어낸 방대한 텍스트, 사람들이 남긴 글과 대화, 기사와 책, 댓글과 질문들이 하나의 거대한 학습 재료가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언어의 규칙을 일일이 가르치는 대신 기계에게 이 텍스트들을 통째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서 언어의 패턴을 스스로 찾아봐. 이 방식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공지능은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계산합니다. 문장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고 기계적이지만 결과는 놀라울 만큼 사람의 언어와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은 수많은 문장을 학습하며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어떤 단어가 자주 함께 등장하는지, 어떤 표현이 특정 상황에서 쓰이는지, 문장의 길이와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두 숫자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문장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올 단어를 하나씩 선택해 나갑니다. 한 단어가 선택되고 나면 그 선택이 다시 다음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과정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반복하면서 하나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 때문에 언어를 다루는 인공지능은 때로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문맥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것처럼 대답하며 이전 대화를 기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은 여전히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언제나 확률 계산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다음 말을 고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특성은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입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지식을 빠르게 요약하고 여러 관점을 동시에 제시하며 사람이 미처 떠올리지 못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고 외국어를 번역하며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 장벽은 낮아졌고 표현의 기회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은 자신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학습한 데이터 속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그 오류도 함께 반영됩니다. 또한 최신 정보나 개인적인 경험처럼 데이터에 없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언제나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합니다. 이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틀린 답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환각은 인공지능이 고장나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어 모델의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인공지능은 질문에 대해 가장 확률이 높은 답을 생성할 뿐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대화를 할 때는 망설임이나 모호함을 표현하지만 기계는 그런 불확실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동시에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어를 다루는 인공지능을 전적으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도구로 이해할 것인가. 인공지능은 생각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고 관점을 넓히고 아이디어를 빠르게 탐색하는 데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의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언어 인공지능의 등장은 창학의 의미도 바꾸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더 이상 소수의 전문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초안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표현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창학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진정한 창의성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합니다. 인간의 역할은 점점 만드는 사람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언어를 다루는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 영향은 교육, 업무, 예술, 일상 대화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계가 말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는 단계를 지나 그 말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언어를 넘어 인공지능이 이미지와 소리, 그리고 창학의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그림과 음악은 무엇이며 그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곱 번째 챕터, 창작의 경계를 넘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계산은 기계가 잘하지만 창작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는 일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창작은 인공지능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마지막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음악을 만들었으며 짧은 이야기와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흉내처럼 보였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스타일을 따라하고 기존 작품을 조합한 결과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때로는 사람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순히 정답을 고르거나 분류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은 수많은 그림을 학습한 뒤 그 안에 담긴 색감과 구도, 질감을 조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음악 생성 인공지능은 멜로디와 리듬의 패턴을 학습해 새로운 곡을 만들어냅니다. 글을 쓰는 인공지능 역시 수많은 문장과 이야기 구조를 학습해 새로운 문장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이 영감을 느끼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은 언제나 데이터 속 패턴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의 통계적 특징을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한 조합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창작처럼 보이는 이유는 인간의 창작 역시 완전히 무에서 탄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또한 기존의 경험과 기억, 문화와 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점에서 창작의 정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창작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하는 행위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인공지능의 생성 결과는 어디까지를 창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이 창작의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글을 쓰기 위해 오랜 훈련이 필요했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수년간의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기를 다루는 기술과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누구나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표현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 기술적 장벽 앞에서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은 새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는 불안도 함께 가져옵니다. 창작이 너무 쉬워졌을 때 그 가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누구나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개성은 어디에서 드러날 것인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과 인간이 만든 작품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인간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이 창작 과정의 일부를 맡게 되면서 인간은 더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방향을 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할지, 어떤 결과를 채택할지,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를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창작의 중심이 제작에서 의도와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광고, 디자인, 교육자료, 심지어 개인의 일기와 메모에 이르기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동시에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 속에서 무엇이 의미 있는 창작인지에 대한 기준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습한 데이터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특정 문화, 특정 시각, 특정 가치관이 결과물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창작의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작의 경계가 흐려진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역할은 명확히 나뉘지 않고 서로 겹치며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창작자를 대체하기보다는 창작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살펴보려 합니다. 인공지능은 왜 때로 틀린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왜 편향된 결과를 만드는지, 왜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인지, 인공지능의 한계와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8번째 챕터. 인공지능의 한계와 오해.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주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아닐까? 질문에 답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음악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먼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잘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고 의도를 갖지 않으며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지도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모든 일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가 인간의 언어와 행동을 닮아 보일 뿐입니다. 언어를 다루는 인공지능이 특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질문의 맥락에 맞는 답변을 하다 보니 마치 의미를 파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문장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어를 선택할 뿐입니다. 이 선택은 매우 정교하고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해 있지만 여전히 확률 계산에 불과합니다. 이 특성은 인공지능의 가장 큰 한계로 이어집니다. 인공지능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질문이 애매하든 정보가 부족하든 사실과 다른 내용이든 인공지능은 언제나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침묵하거나 모른다고 말하는 대신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 바로 환각입니다. 환각은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공지능은 항상 답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에 충실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도 문장을 이어갑니다. 그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자신감 있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의 답변을 과신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는 편향입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세상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데이터에 특정한 관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관점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정 문화, 특정 지역,
특정 가치관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면 인공지능은 그것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 편향은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차별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습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던 사회적 편향을 그대로 흡수하고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결과는 언제나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판단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오해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은 최신 정보를 항상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시점 이후의 사건이나 변화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험, 비공개 정보, 맥락이 필요한 판단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패턴에는 강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책임이 따르는 결정에는 취약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인공지능을 위험한 존재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도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인공지능은 판단을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판단을 돕는 존재입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가능성을 제시하고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뛰어나지만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오해는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의 속도와 방향은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 법과 제도, 윤리적 기준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기술은 언제든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인공지능은 위협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도구이며 어떻게 사용할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내로운 문해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환상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술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홉 번째 챕터,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 질문에는 언제나 기대와 불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 두 가지 전망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변화의 다른 얼굴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역할을 바꾸어 왔습니다. 기계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과 기록, 관리 업무는 점점 자동화되었고 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역할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했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가였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특정한 작업을 매우 잘 수행합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일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인간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역할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질문을 던지고 결과를 해석하는 역할입니다. 인공지능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어떤 질문이 중요한지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미래의 사회에서 중요한 능력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함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 역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외우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시대에는 무엇을 외우는가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질문을 만들고 정보를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핵심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학습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식은 더 유연해지고 개인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기회의 확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격차를 키울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자주 제기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법적 윤리적 판단, 가치가 충돌하는 선택,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언제나 인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조언자가 될 수는 있어도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미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입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외부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 과정에 깊숙이 들어오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글을 쓸 때, 계획을 세울 때, 문제를 분석할 때 인공지능은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됩니다. 이는 인간의 사고를 약화시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 확장은 사용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모든 판단을 맡길 때 사고는 줄어들지만 인공지능을 질문의 파트너로 사용할 때 사고는 오히려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주제는 인간다움입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인간만의 영역은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공감, 책임, 가치 판단, 관계 맺기와 같은 요소들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결과가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인공지능을 경쟁자로 볼지 협력자로 볼지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나 맹신이 아니라 이해와 균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며 앞으로 더 깊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선택의 문제를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도 될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챕터. 우리는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그 가능성과 한계에 이르기까지 긴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앞으로도 더 깊숙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흐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인공지능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일,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방대한 정보를 정리하며 패턴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이해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인공지능을 신비한 존재나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바라볼수록 그 영향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도구입니다. 복잡하고 정교하지만 여전히 목적을 스스로 정하지는 못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입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을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인공지능의 답변은 언제나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질문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잘 던지는 능력,
결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책임은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의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태도는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경쟁자로 보거나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가능성을 넓히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해주는 도구로서 인간의 시간을 더 중요한 곳에 쓰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 변화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영역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학습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효율과 편리함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중립적인 기술이지만 그 사용 결과는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제도, 교육,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 책임을 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대신할수록 인간은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는 일, 가치를 고민하는 일,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앞으로도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공지능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경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두려움을 줄이고 과도한 기대를 낮추며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공지능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차분하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마지막 발명일 수도 있고 새로운 발명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결말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조용히 계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이 두 존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것은 그 미래에 참여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이 변화는 인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